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어를 알릴 때 큰 역할을 하셨어요. 제발 유튜브 보고 한국 캘리그라퍼들이 글씨 쓰는 거 제발 그거 좀 따라 쓰지 마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 인더락티브 지금 시작합니다. 네, 거친 바위에 새겨진 글씨는 천년을 가고 당당한 발걸음은 역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딛는 이 평범한 한 걸음 역시 훗날 누군가에게는 잊혀지지 않을 이정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인더락티브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더락티브의 한국 중년 평균 개간지 모델 락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곳은 어디든 락 형님과 함께 달려가는 저는 MC 서로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캘리그래피의 기틀을 닦고 제2의 화려한 필력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시죠. 국내 캘리그래피 1세대로 한국 캘리그래피 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한국 캘리그래피 협회 유현덕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형님.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아, 형님 정말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우리 거의 한 3년? 3년 좀 넘어, 한 4년 만인 것 같은데. 4, 5년 만에. 아,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앞전에 소개를 드렸지만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캘리그라피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현덕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모델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형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이 분과의 오늘 토크를 들으시면서 정말 마음속에 있었던 아주 그냥 응어려진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들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 질문 좀 들어볼게요. 그 국내에서 캘리그래피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이 글을 만드셨어요, 형님께서. 근데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십니다. 과거에 대우전자에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우전자에 다니던 샐러리맨이 직장인이 캘리그래피라는 영역에 또 도전을 하게 되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네. 캘리그라피를 하는 사람은 제 이전에도 있었고 이미 우리나라 캘리그라피 역사를 보면 2000년이 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한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미 캘리그라피는 시작이 됐던 거고 최근에 와선 6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한글을 위주로 쓰고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란 영어의 그 단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우리는 서예라는 말을 사용했었죠. 서예라고 불리는 그거를 캘리그라피라고 불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우연하게 운이 좋게도 그 시점에 광고 디자인 쪽을 하다가 캘리그라피계로 바꿔탔다고 할까요? 이제 운이 좋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러면 형님께서 그 글쓰기라든지 이런 서예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저는 종갓집의 장손입니다. 아, 장손이세요, 형님? 맏아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18대 장손이라 오, 어디 유씨세요, 형님? 전주 유씨입니다. 전주 유씨면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유승용 대감 집안인 거예요? 유성룡 대감 쪽 맞습니다. 그죠? 네. 아유, 뼈대 있는 집안. 형님, 우리 감독님도 그쪽이야. 아, 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방은 무조건 제가 써야 됐었고 그 다음에 그 한자를 그
제가 또 써야 되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교육받고 그러다 보니까 글씨 쓰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뼈대 있는 집안은 또 우리나라에 또 유교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사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집에 제사를 지낼 때 제가 직접 지방을 쓰기도 하는데 아마 어릴 때부터 유승용 대감의 가문이면 뭐 끝장이죠.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가문의 그 후손이시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근데 형님 어쩔 수 없이 서야 하셔야겠다 진짜. 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셨는데 묵묵히 버티시면서 서체를 완성하기까지 가장 척박했던 순간 한 순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어려웠던 건 실제로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글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우리가 한글을 공기나 물처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한글을 잘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진짜 한글을 제대로 알고 글씨를 쓰게 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다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걸 모르고 처음부터 익숙하게 썼던 거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한글을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쉽게 공기처럼 쓰고 있다는 말에 갑자기 내가 뭐가 가슴에 훅 하나 뭐가 들어오는데 사실 이 형님 댁이 경기도 양주세요. 오늘 사실 여기 잠실 신천 스튜디오까지 오시기도 좀 먼 걸음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 작업실은 또 강남 그중에 선릉역에 또 위치하고 계세요. 오랜 기간 그곳을 애착을 갖고 그곳에 터를 잡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계신 특별한 이유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현재 저하고 같은 일을 하는 분들, 네. 특히 서해 하는 분들, 캘리그라피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인사동이나 아니면 홍대 근처에 작업실을 가지고 거기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인 문화예술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인사동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거부 반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자본, 돈의 힘이 많이 작용하는 곳이 강남입니다. 문화예술 결국은 돈의 힘과 같이 접목이 됐을 때 훨씬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선릉에는 현재 유네스코에 등록된 조선 왕릉, 선정릉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통과 현재가 같이 공존하는 아주 그런 공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돼 있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지금 15년 이상 그쪽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폰트가 굉장히 많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쓴 이 손글씨만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폰트는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폰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편리함, 그 다음에 다양함, 이거를 익숙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개인적인 레포트를 작성한다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거는 폰트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디자인적이나 광고 쪽에서 이루어지는 글씨는 폰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도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A란 광고사에서 사용한 폰트를 B란 회사에서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만의 독특한 글씨체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캘리그라피를 원하고 캘리그라피를 사용하길 돈을 지불하고라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와 캘리그라피는 거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각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묻어나는 그런 글씨체조차도 그런 한글로 따지면 서예, 외국어로 하면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작가분들에게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글씨체를 직접 써서 만드는 어떤 그 제품의 또 다른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 중에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신라면이
정말 해외 나가면 그렇죠. 안 파는 곳이 없습니다. 맞다. 정말 모든 곳에 다 있는데 그 매우 신자, 네, 맞아요. 그 한자를 분명히 한자거든요. 중국의 문자인데 그 짝퉁을 중국에서 만들어내는데 그 중국 사람이 쓴 신자가 우리가 익숙한 신라면 맛이 신자와 낫다. 다릅니다. 맞아. 바로 거기에서 캘리그라피의 맛이 있는 겁니다. 맞아. 그걸 폰트로 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그 형님께서 지금까지 그 작품 활동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신라면과 같은 대중들에게 각인이 될 만한 그런 캘리그라피 작업하셨던 것들이 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일단 그 광고 쪽의 일들을 해서요. 네. 삼성 그 노트 네. 휴대폰 노트 아주 불행한 모델이죠. 나오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단종시킨 노트 7. 노트 7. 네, 폭발이 자꾸 돼서 그거 광고를 할 때 글씨를 제가 썼거든요. 다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형님께서 손글씨의 힘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은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2번 열릴까 말까 어쩌면 대단한 축제죠. 스포츠의 축제인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어를 알릴 때 큰 역할을 하셨어요. 아마 요즘 자료 영상이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인간을 위한 스마트 기술. 그 기술들이 밖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네. 이번에는 어떤 기술이 보여질까요? 꽃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손을 갖다 대니까 네, 꽃이 입체가 됩니다. 입체처럼. 그리고 다시 꽃이 피어. 꽃이 피었어요. 네. 네.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는 미래를 만들기가 그때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의뢰가 들어왔을 때 형님 어떤 심정? 뭐 이런 좀 다양한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 좀 부탁 좀 들어볼게요. 처음 의뢰가 들어왔을 때 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요. 우리나라 캘리그라퍼들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되게 많고 한데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고 네. 또 어쩌면 제가 종갓집 장손인데 그 종갓집 우리 집안의 영광이었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네. 근데 처음에 과연 동계올림픽에서 꽃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쓰는 것이었는데요. 네. 왜 동계올림픽에서 꽃이라는 네. 시를 골랐을까 네. 하는 거에서 저의 작품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걸 의문을 가지고 네.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여름이나 봄에 피는 그런 꽃이 아니고 네. 겨울꽃을 찾아보자. 네. 그래서 썼던 게 찾아낸 게 그 인동초라는 우리 겨울을 이겨낸 그런 꽃을 이제 인동초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얼음을 뚫고 피어난 꽃이 얼마나 혹독한 환경을 자랐는지 이기고 자랐는지 곧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닮은 꽃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IOC 쪽에 시안이 들어갔던 거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촬영하는 날 네. 현장에서 쓴 글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네네. 그 글씨를 가지고 올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우리 한국 어려움을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딛고 일어나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우리 한국인을 닮은 꽃이 바로 인동초다. 그런 인동초의 거침과 강함 그런 것을 바로 꽃으로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아주 매끈하고 부드러운 그런 꽃이 아니고 네. 굉장히 거친 꽃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받아내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실제로 작업했던 것보다 훨씬 어쩌면 100배, 1000배 더 보람이 있었고 뿌듯했던 개인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형님. 사실 그건 물론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그 축제 과정에 그런 그 형님의 어떤 그런 캘리그라피의 모습이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많이 담고 있고 아주 추운 혹독한 겨울의 그 얼음을 그
차갑고 얼어있는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인동초가 어쩌면 우리나라 그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라는 거에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 우리가 한글이 태어난 지 네. 600년가량 됐습니다. 네. 아직 600년이 채 안 됐는데요. 네. 그렇게 한글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지금 공기나 물처럼 너무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게 한류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한글을 되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쓰는 한글 때문에 외국인이 받는 오해와 상처, 그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쓰는 한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지만 한국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줄임말을 사용하고, 나도 그건 진짜 너무 싫다. 줄임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머리 글자만 따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글씨들도 희한하게 막 이렇게 흘려 쓴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한글이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모습,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제대로 외국인한테 보여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제가 1년에 한 5-6번씩 해외에 나가서 네. 외국인한테 한글 캘리그라피 교육을 하고 오거든요. 네. 그때 현장에서 외국인들께 제발 유튜브 보고 한국 캘리그라퍼들이 글씨 쓰는 거 제발 그거 좀 따라 쓰지 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 네. 훈민정음 판본체 있거든요. 네. 그거 열심히 따라 써라. 그게 최고의 교재고 최고의 선생님이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피아,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유연과 균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비스. خوشحال باشم چیز مامان کردن ندارم نداری واقعا اوکی میگن برای خوب نیستش که اسم مامانتو مثلا پشت قابلمه میکنی در قابلمه میکنی 저도 형님 그 모델 이제 그 강의 가고 막 그러면 이분들이 한 3개월 지나면 그때부터는 슬슬 유튜브를 찾아봐. 모델 워킹, 모델 포즈. 그러다 보면 물론 그 유튜브 안에 올라와져 있는 내용이나 정보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정제되어 있지 않은 옳지 않은 정보들도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꼭 그런 정보들을 보고 따라하면서 그 포즈를 취하고 워킹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도 역시 그렇겠다. 외국인 시선에 있어 볼 때는 접근 자체가 가장 편한 거지. 요즘은 뭐 가장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 미디어와 공간들이 유튜버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좀 사전에 질문지가 없는 질문인데 그 형님이 사실 캘리그래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언어들을 접하게 되고 다양한 언어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작품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한국 사람이어서는 아니지만 뭐 저는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형님이 보실 때 가장 내가 서예가로서 딱 어떤 그 필력을 보여줄 때 제일 편한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예요? 그건 한글입니다. 한글? 네, 제가 한국인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글은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리 글자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한글은 소리 글자뿐만이 아니고 그림 문자도 해당이 됩니다. 표정 문자도 해당이 되고요. 한글은 굉장히 다양한 표정과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봄답게 쓰고 여름은 여름처럼 쓰고 가을은 가을처럼 겨울은 무엇보다 혹독하게 춥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한글입니다. 야, 내가 지금 형님 얘기 들으면서 봄은 봄답게, 여름은 여름답게, 가을은 가을답게 이제 추나 추동인데 갑자기 비발디의 사계처럼
그 글씨 하나하나에 뭐 꽃피는 봄이 떠오르고 무더운 한낮에 여름이 떠오르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 지금 연상이 되거든. 이게 서예나 캘리그래피 힘인가 보다. 그 감각이나 그런 감정들이. 그게 한글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문 알파벳 혹은 뭐 한자 혹은 뭐 아라빅 이런 문자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한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자면은 회장님께서는 항상 글씨에도 뼈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강조하시고 주장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또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인생의 뼈대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꼰대 같은 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좋습니다. 우리가 그 인문학이라고 흔히 하지 않습니까? 인문학을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쓰고자 하는 글씨, 단어, 문장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글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게 캘리그라피 시작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네. 그러면 형 제가 그 질문 좀 들어볼게요. 네, 형 사실 제가 굉장히 보기보다 악필이에요. 뭐 성질이 급해서 막 글씨를 막 날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저 같은 악필도 연습하면 그런 멋있는 예쁜 아니면 나의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 캘리그래피를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형님이 생각하시기에 보시기에 참 이 글씨는 잘 썼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어떤 걸 그 두 가지 좀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 글씨를 잘 쓴 글씨의 기준은 꼴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요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글씨의 꼴, 형태를 보고 잘 썼다 못 썼다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먼저 쓰여 있는 글씨의 단어나 문장으로서 뜻을 먼저 파악해서 그 뜻에 맞춰 썼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개구리 소리, 개골개골을 썼으면 개구리 소리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소울음 소리, 음매처럼 보이면 그건 못 쓴 글씨입니다. 개골개골을 썼으면 그 글씨에서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느껴지는 글씨, 바로 그게 잘 쓴 글씨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역을 이렇게 쓰고 애를 이렇게 쓰고 리을을 이렇게 쓰고 이게 그런 법칙으로 쓰는 건 잘 쓴 글씨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대부분 다 캘리그라피 배우러 가면 그걸 가르칩니다. 히읗은 이렇게 쓰고 시옷은 이렇게 쓰고. 그거 아닙니다. 왜? 다 다른데요. 히읗은 한국이라는 거에 다르고 한글이라는 거에 다르고 한식이라는 거에 다르고 하늘이라는 거에 다릅니다. 아무데나 똑같은 이쁘게 써졌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적용하면 그거는 절대 잘 쓴 글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꼴에 대해서 좀 벗어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이 가진 그 뜻을 얼마만큼 잘 표현했느냐. 글씨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캘리그라피를 하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캘리그라피 배우면 속된 말로 5, 60대 중년부터 7, 80대 할머니들까지 배웁니다. 그러면 그 글씨가 5, 60대, 40, 50대 그 나이에 맞는 그런 글씨가 써져야 되는데 20대, 10대 귀엽고 흔히 예쁘다고 하는 그런 글씨를 씁니다. 그러면 그 글씨를 보고 대체 이거 글씨 쓴 사람의 공력이나 연령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읽어집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노상 떡볶이 분식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70대 할머니가 이렇게 써놓으신 이제 70대 할머니가 파는 떡볶이 집에 가는데 그 할머니가 직접 써놓으신 떡볶이라는 글씨 보면 그 할머니의 느낌이 있거든요. 네. 기대하고 그 맛이 또 기대가 되거든요. 맞아. 나 지금 상상이 됐어. 흔히 일반 떡볶이집 가면 흔히 POP라고 하는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 써놓은 글씨 정형화되어 있는
그러면 그 집 떡볶이는 공장에서 만들어낸 떡볶이 같은 맛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맞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형님이 얘기하는 모습, 내가 좀 딱 연상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시장에 가면 우리 할머니들이 그 앞에 그 종이 박스에다가 그 발음 그대로 나는 브로콜리, 예, 뭐 이런 것들 얼마. 근데 그게 자체가 사실 그거 보면서 그 판매하시는 그 할머니의 어떤 그런 것까지 그리고 그 채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우리가 연상이 되고 연결이 되거든. 야, 캘리그라피라는 해석의 영역이 사실 모델워킹도 그렇잖아요, 형님. 막 시니어 나이 씬인데 막 20대처럼 걸으면 참 보기 싫거든. 남자들도 딱 그 중후한 그 시니어 나이 때에 맞는 그런 분위기와 그 아까 말씀한 공력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퍼포먼스가 딱 나와줘야 되고 또 반면에 그런 그런 공력이 없는데 그런 공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캘리그라피의 영역이나 아마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이대나 환경, 상황 모든 것들에 대한 거 출발은 자 있는 그대로 그냥 하지 거기에 아까 그 이야기하셨던 스토리를 넣고 감정을 담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정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오염이 되고 더 예뻐 보이려고 하다 보면 그게 미간이 찌푸러지고 눈살이 찌푸러지는 거거든. 그래요. 지금 벌써 우리 어느덧 그 캘리그라피의 세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1부 순서가 좀 맞춰야 될 시간이 됐어요. 원래는 저희가 1부 때마다 항상 우리 MC 서로의 단독씬을 확보할 수 있는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 그 너무 귀하신 유현덕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벌써 1부를 좀 마감할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우리 잠시 후 2부에서 캘리그래피에 대한 세계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그리고 유현덕 회장님 어떤 삶의 바위처럼 단단한 안방 같은 그런 시기에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2부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잠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Fade out with a final cymbal crash and a sustained horn chord.